이 세상에 수많은 레이스가 있습니다만 이 수많은 레이스 중에서 가장 사나이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카르 랠리. 여기는 지옥이야. 다음날 시체로 발견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군대 면제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특수부대에 가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레이스계의 특수부대원. 사나이라면 누구나 가슴 떨리는 그곳. 가자.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카남의 까남입니다. 저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와 있는 이유는 다카르 랠리를 보러 왔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다카르 랠리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은 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 이거 봐 정해주는 채널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경기를 파리 다카르 랠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실제로 파리에서 출발해서 다카르까지 달리는 랠리 경기였죠. 2000년대 중반에 프랑스 정부의 불만을 품은 세력이 프랑스 관광객들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는 일이 벌어져서 경기가 열리지 못합니다. 옮겨가 남미로. 그러면서 파리를 빼고 그냥 다카르 랠리라고 불러. 다카르는 안 가지만 다카르 랠리라고 불리면서 남미에서 10년 정도 열려요. 그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중동에서 열리는 다카르 랠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르라고 하면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랠리 대회로 알려져 있어요. 랠리라고 하면 트랙을 달리는 게 아니야. 정해진 길을 달리는 것도 아니야. 길을 찾아내야 돼. 좌표를 주고서 몇 도로 달려 뭐 이런 식의 표지가 주어질 뿐이야. 출발 10분 전에 그 종이 쪽지를 줘. 그럼 그걸 보고 달려야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달리는 곳이 어디냐? 사막, 암석길 뭐 이런 식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경기. 랠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경기지만 그 중에서도 극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고 그만큼 난이도도 높고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승 어렵지. 우승이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완주가 어려워요. 전 세계의 랠리스트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미 완주를 기록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이런 그림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날아버리잖아 그냥. 자동차도 그런데 모터사이클도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부분은 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듀운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야 말하자면. 모래가 쌓였는데 바람에 밀려서 어디는 산처럼 됐고 어디는 푹 들어간대요. 개미지옥처럼 저기 서 있는 것만으로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달려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출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의 트랙션 컨트롤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엑셀러레이팅도 되게 중요하고 핸들링도 중요하고 직진하는데도 기교가 필요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기 가면 100% 파묻히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는 연습과 기량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아무에게나 이 최고의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를 준다고 다카르 랠리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같이 바닷가에서 차 세워놓고 멋진 시간을 보내려다 모래사장에서 레카차 불러본 경험 있잖아. 그럼 경운기 불러야 돼. 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동네에 있는 모래사장도 차는 못 달려요. 근데 여기는 사구란 말이야. 이런 곳을 달려. 그리고 사구와 사막은 또 달라. 듀운과 데저트가 달라요. 일반적인 사막은 밑에 땅이 있는 곳이 사막이야. 땅이 있는 곳은 모래가 벗겨지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날카로운 돌이 나와. 하루에 20번 넘게 타이어 펑크나면 어떨 것 같아? 인성 파탄이 나지. 인성 파탄이 나. 그거 뭐 보험사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 둘이 고쳐야 돼. 이 경기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경쟁 차량이 멈춰서서 같이 바꿔줘. 그래야 자기 펑크 났을 때 얘가 도와줄 거 아니야. 얘가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고쳐준다거나 파묻힌 데서 빼내준다거나. 왜 빼내줘야 되는지 알아? 다음날 시체로 발견될 수도 있어. 모든 게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800km 정도씩 보름 동안 중간에 하루 쉬어. 그리고 달려. 하루에 몇 시간을 달리느냐는 그 코스가 어땠느냐, 그날에 펑크 몇 번 났느냐, 드라이버 컨디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잘못하면 한밤중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들어올 때까지 하는 거야. 달리다 도저히 오늘 못 끝내겠다 싶으면 리타이어 하는 수밖에 없어. 극한의 레이스를 펼치고 복귀를 했다고 쳐. 그럼 차가 멀쩡할까? 밤새 고쳐야 돼요. 미케닉들은 밤에 레이스를 펼치는 거야. 레이서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레이서도 맘 편하게 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름 내내 이 사람들은 고치고 달리고 작전 짜고 데이터 분석하면서 보름을 전력 질주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경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올해 아우디 레이싱 팀을 응원을 하러 갔어요. 아우디 스포츠 팀을 응원을 하러 갔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카테고리가 있거든. 모터사이클, 레이싱 트럭들도 달려. 그리고 쿼드라고 불리는 ATV라고 많이 부르죠. 정말 다양한 차종들이 달리고 있어. 이 경기에서는 카테고리가 너무 말도 못하게 많아. 셀 수도 없어.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T1 클래스의 T1U라고 하는 얼티밋 프로토타입 클래스를 응원하러 갔어. 왜냐면 아우디가 거기에 참가를 했어. 아우디의 얼티밋 프로토타입 크로스 컨트리 클래스야. 얘밖에 없어. 이 클래스에는. 물론 순위는 종합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의 차량들과 다 같이 경쟁하는 건데 이 클래스에 속하는 차는 이 차밖에 없어요. 왜냐? 아우디는 이번 레이스에 전기차를 가지고 참가를 했어. 미친 짓이죠. 전기차가 그걸 달릴 수 있냐고. 배터리도 문제지만 배터리가 받아준다고 해도 800km를 풀가속으로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레이스니까. 전기차가 요즘 대세라고들 하지만 전기차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트랙에서 전력 질주를 할 수 없어. 휘발유 엔진 자동차는 레드존까지 가는 풀가속으로도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달릴 수 있어. 그런데 전기차는 트랙에서 풀가속으로 트랙을 몇 바퀴 돌면 모터, 배터리, 제너레이터 등등 전기 관련 부품이 과열돼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나오면서 출력을 다운시켜요. 그래서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극한의 스포츠카 브랜딩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아직 전기차는 트랙을 달리는 용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기 모터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명을 했죠. 그래서 아우디만 나간 거야. 아우디는 전기 모터가 달린 RSQ e-tron으로 참가를 했어요. RS라는 건 아우디가 극한의 스포츠카에 사용되는 네임이고 Q라는 건 콰트로의 약자죠. 그리고 e-tron은 전기차예요. 작년부터 아우디가 다카르 랠리에 선보인 프로토타입이에요. 연구를 위한 차종이고 시판되기 위해 만든 차는 아니에요. F1처럼 그 레이스에서 달리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차야. 하지만 기술력은 피드백이 있겠죠. 일반 차량으로. 예를 들면 고온의 환경에서 극한의 출력을 지속적으로 낸 테스트는 현재 시점 전 세계에서 아우디가 최고죠. 다카르의 완주를 해냈으니까. 그렇다면 주행거리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8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전기 모터 배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가능하냐? 그 아이디어도 냈었지만 사막에 그 잔 모래 같은 것들이 들어간 상황에서 접점이 있는 방식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RSQ e-tron에서는 레인지 익스텐더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에너지 익스체인저라는 말을 썼어요. 휘발유 엔진을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익스체인지 한다 라는 의미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실린 엔진 어디서 가져왔느냐? DTM에 쓰이는 RS5 엔진이었어요. 도이칠란드 투어링 마스터즈. 완전 피 튀기는 레이스 현장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한 RS5의 DTM 버전 엔진을 실었어요. 직렬 5기통, 무게는 100kg, 최고 출력 600마력이 넘어. 그 엔진을 싣고 왕 돌려버리면 엔진이 이만큼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야. 그리고 아우디는 이번 경기에 어떤 각오로 임했느냐? 1, 2, 3 피니시를 할 각오로 임했어요. 차도 훌륭했지만 드라이버들이 역대급. 일단 첫 번째 이름, 슈테판 피터 한셀. 모터사이클과 자동차로 모두 다카르 랠리를 제패한 경험이 있는, 총 15회 우승을 차지한 다카르의 살아있는 전설이야. 슈테판 피터 한셀이 에드와르 블란저라는 코드라이버와 팀을 맺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팀, 넷플릭스에서 F1 다큐멘터리 많이들 봤을 거예요. 카를로스 사인츠라는 드라이버를 아마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페라리 팀으로 가서 달리고 있고 아주 잘생기고 젊어서 인기가 많은 선수죠. 카를로스 사인츠는 정식 이름이 카를로스 사인츠 주니어예요. 그렇다면 카를로스 사인츠 시니어가 누구냐? 아주 유명한 랠리 드라이버. 그리고 그 카를로스 사인츠 시니어가 루카스 크루즈라는 오랜 동료와 함께 아우디의 두 번째 차량 운전을 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팀, 아우디의 S1이라는 해치백 스포츠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멋진 레이스를 펼치는 아우디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 마티아스 엑스트로엠이랑 에밀 베르크 크비스트라는 두 명의 북유럽 드라이버가 세 번째 차를 운전을 맡았어요. 아주 강력한 차를, 아주 강력한 드라이버 세 팀이 맡았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지옥이야. 이 사고로 에드워드 블란저는 척추가 골절됐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고 독일로 이송돼 버려요. 그리고 슈테판 피터 한셀은 경기 직후에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독일로 공수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리타이어. 카를로스 사인츠 역시도 이런 사고를 겪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츠는 무사히 걸어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결과적으로 마티아스 엑스트롬과 에밀 베르크 비스트라는 두 명의 드라이버만 완주를 해냅니다.
날고 긴다 하는 사람이 와도 완주가 쉽지 않은 게 바로 다카르 랠리예요. 그래서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겠죠. 이 포디움, 선수들이 우승을 기뻐하는 이 포디움은 원래는 1, 2, 3위만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는 한 팀씩 다 올라가. 다카르의 포디움이란 완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누가 뭐 우승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3시부터 시작되거든. 밤 11시까지 계속돼요. 왜냐면 팀들, 완주한 팀들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너무너무 즐겁게 이제 그 축제를 즐기는 거죠. 저도 기자 생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다카르 랠리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다카르 랠리는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야. 보통의 트랙에서 열리는 레이스는 같은 곳을 돌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경기를 보는 의미가 있죠. 근데 다카르 랠리는 한 지점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한 지점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달리는 길을 같이 달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프 동호회가 동원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아우디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급차, 비싼 차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사막으로 가서 막 모험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그 험로를 주파하기 위한 차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프 동호회였어. 그래서 아우디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프를 탔어요. 지금 현재 시간 5시 반이고요. 우리한테 첫날이지만 이미 다카르 랠리는 한 절반 이상 치러졌고요. 구경하러 가는 팀들이 사륜구동차에 이제 나눠 타고 있는데, 사륜구동차는 뭐 잘 아시는 지프의 글래디에이터와 루비콘 뭐 이런 랭글러 이런 차들에 나눠서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카르 랠리를 우리가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를 태우고서 하루에 5시간의 경로를 이동했어. 4시 반 기상, 5시 출발, 새벽 1시 복귀, 이런 생활을 사막에서 일주일을 하다 온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건 다들 그 다카르 랠리를 구경한다는데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얘기겠죠. 물론 아우디 출장이니까 아우디를 타봐야죠. 아우디의 Q5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Q5라고 하면 도시명 SUV 같지 않아? 이거 타고 어디 오프로드 못 갈 것 같잖아.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 봐도 보통 우리가 터레인 레스폰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지형 대비 프로그램, 사막을 달린다, 초원을 달린다, 돌길을 달린다, 이런 조작 버튼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오프로드 못 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달릴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작 버튼이 없을 뿐이지 바퀴 움직임을 자동으로 알아차려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모래에서도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운전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스티어링 휠을 꺾고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뒤가 흐를 때 움직임이 아우디는 언제나 엘레강스예요. R8 시승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고, 요거 지금 요거 스티어링을 돌릴 때의 반응. 박스카람에서도 RS6 시승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뒤가 아주 안정되게 흐르기 때문에 안심감을 주고 핸들링 노드에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게 돼요. 온로드에서의 느낌이 오프로드 똑같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 차로 모래를 달리는 거 정말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디 Q5를 타는 분들이 계시다면 타이어 공기압만 제대로 조절하고 모래사장 한번 달려봐. 엄청 잘 달려. 경운기 아저씨 전화번호는 준비해놓고. 총평 가겠습니다. 가슴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 혹은 활활 불타고 있는 사람, 혹은 난 꺼졌어 라고 하는 사람, 모두가 다카르 랠리를 보시면 가슴속에 있는 불이 다시 타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타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폭발할 수가 있어. 이 영상으로 그 감동을 100% 전달드리진 못하겠지만, 다카르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카르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다카르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너무나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자동차 리뷰어 같은 거 보지 말고, 내 거 빼고 볼 게 없어. 그거 보지 말고 다카르 랠리를 보세요. 그게 더 피화되고 살이 됩니다.